일반적으로 협의혼 신청서가 제출된 이후에 숙려기간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진다 하더라도 외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혼 신청서가 제출된 이후에 숙려기간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진다 하더라도 외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기존의 혼인관계가 정리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상대 배우자에게 부부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숙려기간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혼 당사자들에게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를 정말 이대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혼인관계를 이어나가 볼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아직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에도 부부 상호 간 기본적인 의무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내에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다른 이성과 교제를 이어가는 것은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이혼을 숙려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인 물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또 다른 유책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 속 아내분의 경우에는 결혼 15년 차로 현재 남편과 약 2년째 별거 중에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 이미 혼인 파탄 직전에 이른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과연 협의혼 신청서를 제출할 시점에 혼인관계가 실제 파탄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해당 시점에 부부가 서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하였다거나 지나치게 장기간 별거가 계속되어 더 이상 혼인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숙려기간 동안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특수한 경우라면 숙려기간 동안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외도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건 매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순히 협의혼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완전한 파탄 상태에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이성과 교제를 이어가는 것은 외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기존에 협의혼 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의혼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기존의 협의혼 신청을 취하하고 새롭게 재판상 이혼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재판상 이혼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 경우 앞서 협의이혼 절차에서 합의가 되었던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새로운 절차에서 다시금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함께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상간자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의미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러한 상간자 소송의 경우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한 이혼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더불어 반드시 입증이 되어야 할 중요한 요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상간자가 자신이 교제하고 있는 상대방이 이미 가정을 가진 기혼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갔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신이 기혼자임을 속이면서 상대방을 만났던 경우라면 이때의 상대방은 오히려 또 하나의 피해자가 될 뿐이므로 이때 상간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에 앞서 이러한 사정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문제된 사안의 경우 아내분이 남편분의 외도를 알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 속 문자 내용을 본 것에서 기인하는데요. 이렇게 우연히 확보한 문자 메시지, SNS 사진, 메신저 내용 등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상간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당연히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증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소송에 있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만 증거 확보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부적절한 증거 확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많은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거나 복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위치 추적을 하거나 외도 장면 등을 사진 등으로 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어렵게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위법을 문제로 해당 소송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은 물론 심하게는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증거 수집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 신청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 또한 모두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법원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위자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즉 이혼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아무래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